2025 서울 머니쇼 플러스 세미나시 1 이제 두 번째 강연을 만나보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6년 대한민국 증시를 뒤집어 놓을 주인공은?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는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염승한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비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강의 제목은 좀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거창한 건 아닙니다, 내용은.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요새 이제 주식시장이 좀 되게 변동성이 큰데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강연 들어보시고 내년 어떻게 한번 준비하면 되겠다, 요걸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좀 자료가 되게 많아요. 저는 원래 말보단 자료로 좀 승부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자료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 짜장면 가격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속도면 어떨 것 같냐, 2030년에 짜장면 값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평균적으로 한 7,000원 할 거예요. 아마 9,000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2030년에. 사실 이제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에는 기본적으로 다 11,000원 합니다. 이제 10,000원 이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거죠. 투자를,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투자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지만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시대로 좀 바뀌어간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좀 저 자료를 좀 보여드렸고,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도, 사실 저 다 이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내년에 뭐가 좋을까? 그죠?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달리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잠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아마 12월까지는 전 개인적으로 좀 쉰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 첫 번째는 뭐 워런 버핏이 구글도 투자했지만 구글이 요새 아주 핫 이슈죠. 예, 시가총액 1등 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제치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저 샘 알트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반격할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전의 전쟁은 이어지기 때문에 저건 우리나라 반도체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지금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걱정이 많지만 일본도 10년 전에 저랬거든요. 아베노믹스 펼치고 엔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주가가 5배나 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 가치는 환율이 오를수록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악재로 보지 마시고, 환율 저렇게 오른다고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외환위기랑은 별개인 게 외환 보유고는 계속 증가해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워낙 지금 미국 주식들 많이 하다 보니까 나가는 달러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한 거 아니죠, 잘못된 것도. 근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내년도에도 국채 발행 계획 보면 올해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현금 가치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이게 악재가 아니고 돈 푸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동산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지금 설계를 해놨죠. 부동산 대출 받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제 25% 되면 예금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커요. 이거 옮겨야 되나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그림 보면 강세장을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요새 이제 버블 논쟁 되게 심한데, 일단 뭐 수영장에 지금 물이 너무 많아요. 유동성, 전 세계가 돈이 너무 넘쳐요. 그래서 저게 분명히 그 발가벗고 수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 물 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시장이 발작했죠.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놀래가지고 막 급락을 해요. 다시 금리 인하 한다고 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결국 유동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막 증시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저 유동성에, 그러니까 저 물을 뺄 수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뺄 수는 없는 구조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은 앞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뭐 구글, 또 애플 막 이런 이슈들 여러 개가 있지만 결국 세상은요 1등밖에 안 살아남아요. 그래서 저는 한 2, 3년 후에는 뭐 챗GPT가 1등 할 수도 있고요, 제미나이가 1등 할 수도 있고 모르죠. 예,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1등 할 수도 있고,
그냥 1등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 지금 투자를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샘 알트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접자? 예, 못 하는 거죠. 그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AI는 또 안 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저기 회색 보이시죠? 저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그냥 미친 듯이 투자를 하니까 아니, 저 회사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하지? 그래서 시장이 좀 놀랬던 거죠. 근데 오라클 투자도 지금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다 오픈 AI랑 좀 연결이 돼 있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 기업은 이제 자금 조달할 때 좀 돈이 부족하니까 위협을 느끼지만 사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다 돈이 많아요. 그래서 부채 조달해도 크게 위험성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AI 버블 논쟁 때문에 이게 좀 심화됐다. 예, 그래서 오라클이 좀 중요한데 오라클이 아마 12월 9일 날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오라클에 대한 뭐 아마 투자라든가 실적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해소될 수도 있고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발표를 해봐야 돼요. 그때 12월 9일, 그 12월 10일 날 FMC 열려요. 요 두 개가 고비예요. 요거 넘으면 좀 이제 안도렐리가 좀 나올 거고, 그때 고비 잘 못 넘기면 또 흔들립니다. 막 연말까지. 그래서 아직은 좀 이벤트들이 남아 있으니까 시장을 뭐 이렇게 어차피 갈 거 그냥 난 덤벼야지 이러지 마시고 조금은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팔란티어의 CEO의 생각,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빅테크들 질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국가 간 경쟁이에요. 여기서 지면 중국에 질 수는 없어요. 트럼프도. 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I, JP모건이 2,000조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멈출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진짜 AI에 미친 거 맞아요. 정말 투자를 막대하게 해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게 알파벳, 밑에가 메타. 메타도 욕을 많이 먹죠. 아니 메타는 왜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지? 메타가 과연 구글을 이길 수 있나? 챗GPT 이기나? 근데 메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는 여러분들 인스타 다 아시잖아요. 페이스북. 그 개인화된 정보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 데이터를 그냥 가만히 둘까요? 그래서 저커버그는 그냥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벌어도. 그래서 메타가 조금 이제 요즘에 소외받고 있지만 제가 저커버그라도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새 제가 제미나이만 써요. 사실 챗GPT 잘 안 써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미나이 3가 지난주부터 업데이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실제 제가 젠슨왕 자서전이에요. 저기 다 읽어본 거를 제가 캡처를 해서 야 젠슨왕과 일론 머스크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캡처한 다음에 야 하나 만들어봐 너가.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실제. 제가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책을 그냥 그대로 한 3페이지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업로드를 했는데 여기 깔끔하게 나오죠. 여러분도 뭐 아시는 일론 머스크랑 젠슨왕의 비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거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의 작업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저는 이제 PPT를 엄청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그래픽 해가지고 옛날에 만들려면 이거 몇 시간 걸리겠어요? 최소 2시간 걸려요. 2시간이 아니라 2분에 끝났어요. 그냥. 예. 사진 찍는데 한 30초, 그다음에 얘가 만드는데 1분 30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나도 이제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저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원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자기 게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나왔네? 저거는 자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더 읽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그걸 읽고 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픽화 하는 데는 이제 제미나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면서 느낀 게 이게 버블인가, AI가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침투를 할 텐데 절대 저는 버블은 아니라고 좀 다시 한번 느꼈고,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이게 막 발작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금 그 파일 의장도 앞이 안 보여요. 지표가 안 보입니다. 경제 지표가 다음 달 고용 지표가 19일 날 나올 거예요. 소비자 물가인가요? 그게 아마 16일 날 나올 거고. 근데 FMC가 12월 10일이에요. 모르는 상태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인하할 가능성도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 지표가 다 안 좋아요. 오늘도 민간 지표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뭐 소비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꺾이는 식으로 나오니까 뭐 연준 의장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하겠죠. 내년 1월에. 어쨌든 방향은 금리 인하 맞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12월 10일 날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면 실망해서 또 빠지겠지만 그건 뭐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걸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저희 당사가 봤을 때 저 오른쪽에 그래프 나와 있지만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저렇게 내년에 꺾일 거로 봐요. 급격하게. 예. 그리고 미국의 가처분 소득도 확실히 줄었죠. 이러면 물가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가가 안정될 거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두 분이 왜 여기 그림을 좀 가져왔냐면, 저 위에가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저분이 연준 2인자예요. 갑자기 금리 인하한다고 던져버렸어요.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이분하고 파웰 의장하고 생각이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그저께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의 80%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방향은 안 변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1, 2, 3 최근에 저희 당사 자료거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놨는데 3번은 결국 저는 그렇게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3번은 트럼프가 연준 장악에 실패해요. 그 물가가 생각보다 높고 미국 경기가 좀 좋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거는 증시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이 트럼프가 연준을 딱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고용이 좀 안 좋으니까 약간씩 이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 기준금리가 한 3.25, 세 번이나, 요거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시고, 근데 혹시라도 그 노동시장이 냉각된다거나 유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이러면 내년 기준금리가 2.75까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주식시장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캐비넷이 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뉴스 보셨죠? 이분이 아마 그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성탄절 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저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드렸지만, 대통령은 금리가 훨씬 더 낮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그래서 오늘 미국 언론에서 블룸버그에서 나왔어요. 캐비넷이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4죠. 내년에 2%대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내놨어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고, 내년에 12명이 투표를 해요. FMC에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비둘기파가 8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제일 문제죠. 이 진짜 잘 그리죠. 예, 재미나이가 그려준 거예요. 제가 그냥 텍스트 딱 넣었더니 그려준 건데, 오늘도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약간 서학개미 때문에 그 환율이 좀 많이 오르는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저 환율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경상수지로 돈을 엄청 벌어요. 지금 역대급이에요. 지금 역대 두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가 많아요. 그럼 달러가 들어오니까 환율이 급락해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오르고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우리가 더 올려버렸어요. 그럼 환율 떨어져야 정상인데 결국 새는 바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새요? 1, 2, 3, 4인데 저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1번이 맞아요. 어디죠? 달러 사냥, 국민연금,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서학개미 분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만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왜 우리만 갖고 이러냐 이러는데, 데이터는 맞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엄청 샀어요. 예,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아니 미국 주식 하세요. 괜찮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환율 오르는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실 분들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과거랑 다르게 미국 주식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원화보다는 달러 베팅하는 거죠.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국가 위기랑은 전혀 무관한 이슈예요. 기업들은 계속 돈 벌어서 경상수지 흑자 만들고, 뭐 내가 내 돈 가지고 미국 투자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거를 막는 방법은 달러를 다시 더 유입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두 가지 때문에. 내년에 지금보다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가 돈을 훨씬 많이 벌 거예요. 그럼 경상수지 흑자가 더 커질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기도 적어드렸지만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계 채권 지수에 8개월 동안 들어가요.
이게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월 70억 달러, 월 9조 원씩 들어와요.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월간 기준으로 미국 주식 제일 많이 샀을 때가 지난 10월에 9조 원. 딱 그거 상쇄시켜 버려요. 근데 내년에도 매달 9조 원씩 살까요? 개인 투자분들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 9조 원은 좀 많이 산 거고 지금보다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때문에 결국에 그 환율은 좀 안정화된다. 근데 다만 옛날보다 높은 환율은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달러가 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아베노믹스 시절처럼 엔화 가치가 반토막 났는데 주가 5배나 올랐어요. 그걸 생각하면 환율 오른다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원금은 어디까지 오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800에서 3,7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갈 수도 있고 뭐 이미 지난번에 찍었던 저점이 바닥일 수도 있는데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뭐 800선 부근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지지받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이게 한번 보세요. 주가 오를 때 보시면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식 처음 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계시나?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빠지지? 이게 적응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시장은요,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급등하면 반드시 빠져요. 영원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한 번씩 빠지면서 가요. 근데 언제 가느냐? 거래가 말라야 됩니다. 이렇게 한 2, 3주 조정 받고. 그래서 저는 지금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드디어 변동성이 줄기 시작했어요. 점점 줄고 거래도 확실히 줄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이나믹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장이 한 2, 3주 나오고 방향을 잡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이제 그렸던 건데 고점 대비 8.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좀 줄죠. 실제로 요 줄면서 올해 7월, 8월이 저랬거든요. 고점 대비 한 6% 빠지고 거래가 확 줄면서 다시 랠리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저걸 좀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휴식할 때 주식 비중을 늘리는 건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스피 4,500 보거든요, 내년에. 저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5,000 이상은 보는데 저도 이제 저희 회사 의견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4,500이고 올릴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올리면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 한국 코스피는 여전히 싸요. 독일 정도는 가져야 돼요. 독일 PBR 정도. 그래서 독일 PBR 정도 계산을 하면 어쨌든 거의 한 5천은 나옵니다. 5천 포인트까지 나오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봐주시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배당성향하고 주주환원율이 제일 꼴찌죠. 저거를 이제 올릴 거예요. 저걸 올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적정 가치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가겠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자기자본이익률이 일본보다 높은데 일본보다 PBR이 낮아요. 이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고 좀 굴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한국은 아직도 좀 저평가돼 있다. 다만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직은 버블이 온 것도 아니에요. 이 버블이 뭘까요? 이게 진짜 이 거품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요즘 장 이렇게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막 빨리 스마트폰으로 뭘 빨리 사셔야 돼요. 그게 버블이에요. 막 이런 거 들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빨리 막 주식 매매해야죠.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강의를 들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주식에 미쳐야 돼요, 다들. 그래야 버블이 터져요.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조건은 맞아요. 열기가 조금씩 가열되죠. 여러분이 주식에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동성. 내년에 금리 더 낮춥니다. 유동성, 저 뭐죠? 땔감. 세 번째, 정부 정책.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저 세 가지, 거기에 AI가 불을 지폈죠. 그럼 버블이 언젠간 터질 텐데 지금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한 2년 후에 한번 버블장 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좀 계속 우리가 시장이 좀 쉬어가고 맨날 버블 우려. 지난주 지겹게 들으셨죠. 뭐 버블 우려 막 이런 건데 실제 버블은 모두가 버블이 아니라고 할 때 버블 터져요. 저렇게 버블 얘기 나오는 건 실제 버블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런 걸로 흔들릴 때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고, 또 제가 우리나라 증시를 물론 미국도 괜찮은데 한국 증시를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이 미국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소 냉전 시대에 독일과 일본을 키워줬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과 미국이 손잡았죠. 그래서 중국을 키워줍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대립 관계죠. 그럼 누굴 키운다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은 생각이 미국 내에다 제조업 공급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인력이 없어요. 요새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 올라요? 두산 에너빌리티 PE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100배예요, 100배. 비싸죠. 근데 비싼데도 주가가 계속 좋죠. 왜 그럴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없으면 미국 원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주기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트너가 되면 그냥 밸류가 높아지는 거죠. 예. 미국 트럼프는 지금 뭘 만들고 싶죠? 배 만들고 싶죠. 원전 만들고 싶고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히토류 필요해요. 반도체, 배터리, 로봇, 변압기 다 필요한데 이런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 중국 빼고 중국이 1등이죠. 중국 빼고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트너예요. 저기 보시면 중국은 저기 적대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 맨 밑에 있는 국기들 저기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우리나라는 혈맹은 아닌데 동맹이죠. 근데 동맹 중에서 이런 걸 갖춘 나라는 사실상 한국밖에 없어요. 대만은 중화권이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여전히 한국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번에 발작했잖아요. 몇 번. 이유가 뭐죠? AI 법을 맞는데 유동성을 빼버렸잖아요. 갑자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놀랐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도 언제 끝나냐면 금리 인상할 때 끝나요. 그럼 금리 인상 언제 할까요? 내년에? 내년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27년? 27년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내년에 돈을 엄청 풀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면 일단 물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27년 정도에는 혹시라도 뭐 연준이든 한국은행에서든 뭐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시장이 조금 이제 위험해질 수 있어요. 돈을 뺀다는 얘기잖아요. 수영장에 물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주가 올라갈 수 있지만 과거에도 이게 2000년 IT 버블 2022년 그 코로나 버블도 물가 때문에 다 끝나버렸어요. 저때 나스닥이 1년에 35% 폭락해 버렸잖아요. 메타가 고점에서 70%. 이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숫자지만 저렇게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튀어버리면 그냥 증시가 아웃돼 버려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자. 근데 그거는 내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27년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시장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버블 얘기했지만 버블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니다. 그게 버블이에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버블에 대부분 물리시냐면 저렇게 이제 SK텔레콤, 위직 스튜디오 아시죠? 메타버스, 그다음 위메이드 저 대부분 개인 투자하면 저 꼭지에 물려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오를 때는 못 사고요. 이제 마지막에 막차를 타세요. 왜냐하면 매일 보거든요. 올라가는 거. 지금이라도 살까? 근데 또 기다리면 또 올라가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악수를 두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버블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이제 이 기업들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이 기업들을 하자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저 버블장의 주인공이 뭐가 될까? 이걸 미리 발굴해서 미리 투자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 저런 일을 안 당하겠죠. 뒤늦게 또 투자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블은 굉장히 무서워요. 예, 내가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니까 이 버블을 좀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드리면 이 왼쪽이 결국 그거예요. 왜 흔들렸을까? AI 버블을요. 유동성, 물 빼는 거,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 요새 조금 힘드실 텐데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내년에 중간 선거 있어서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또 오르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AI나 암호화폐, 뭐 원전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 안 좋았던 게 그런 건데, 그럼 저걸 우리가 봤을 때 저 원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끝나느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버블이 아니고요. 구글도 지금 놀라운 지금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경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와 기업 간 전쟁이고 투자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승자가 뭐가 될까? 승자가 뭐가 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이게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내년에 애플이 될 수도 있고요. 메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사상 최고가 같죠. 시총 1조 달러. 제약회사가.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망가져 있어요.
진짜 무서운 세상이 2등이 없어요. 1등만 존재하는 세상인데 저기서 승자를 내가 좀 잘 구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그 결국 구글 클라우드 사장, 요 밑에가 세일즈포스 사장인데 저도 비슷해요. 요 밑에 보시면 이분 세일즈포스 CEO가 3년간 매일 챗GPT만 썼대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챗GPT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미나이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제미나이가 파급 효과가 너무나 큽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알파벳 주가 올라가는 거는 당연해요. 당연한데 좀 한두 달 후에 이제 아마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반격도 있을 거니까 그 그림도 한번 잘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파트 2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어딜 보면 좋을까? 예, 좀 그림은 그려봤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림을 한번 이제 색칠을 해볼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핵심은 AI예요. AI고 우리 한국 주식을 보면 AI는 어디죠? 반도체랑 기판 같은 거겠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에 주도주가 다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조선, 에너지, 원전, LNG, 전력기기,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원자재, AI. 요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 200억 달러 투자할 대상들이에요.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죠. 이런 산업들이 주도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저는 한 5개로 나눠봤고요. 이 5개가 꼭 정답은 아닌데 첫 번째가 정부가 증시개혁하는 거, 결국 거기에 지주사, 금융,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들어가면 당연히 배당주 하면 우리 현대차, 기아, 그죠? 그리고 AI 투자.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이 아니에요. 미국이 원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에너지를 보시면은 이재명 정부 수혜주는 태양광, 풍력 이런 쪽 ESS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망 재편하니까 여기서 뭐 조선방산도 여전히 주도주고, 다만 이제 AI로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가 막 흔들리지만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상장했죠, 분할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견제할 거거든요, 생물보험법으로. 그래서 그 수혜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K열풍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터, 카지노, 호텔, 여기에 한일령까지 내려져가지고 괜찮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비만 치료제, 마지막으로 요새 석유화학도 좋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저는 전기차는 좀 시간 걸리겠지만 이제는 2차 전지도 나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지금 최근에 리튬 값이 올라가고요. 내년에 혹시 이제 2차 전지 아마 여기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23년도에 좀 물려 계신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희망 고문하는 건 아니고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거기서 민주당이 압승하면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이기면 좀 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중간 선거가 배터리한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중요한데 그건 이제 결과는 제가 몰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 중간 선거 지지율도 잘 체크하시면서 배터리 보시고, 다만 지금은 배터리 볼 때 ESS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복잡하긴 하지만 지금은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수요가 좋아도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 상승 사이클이 장기화되고, 지금은 IT 사이클과 비슷하잖아요. IT 사이클에서 반도체가 46개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니까 지금 현재 30개월 지났어요. 아마 지금 이제 12월 되면 31개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 고점은 27년 한 2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6개월 선행하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 건 아니고 이 사이클이 맞으면 내년 8월이 반도체가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 8월 정도에 주가가 빠진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그때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 6월 넘으면 한번 점검은 해야 됩니다. 무조건 낙관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사이클 보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 흔들리는 거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삼성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반도체 시장이 새롭게 변했잖아요. 옛날 사이클이 저기 보시면 이게 이런 사이클이죠. 근데 지금은 계단식 사이클이에요. 수요가 한번 폭발하고요, 공급이 없으니까 옆으로 갔다 또 수요 폭발, 이런 사이클로 가요. 그래서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 반도체도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내년에 하이닉스가 완판했다 그러잖아요. 반도체 다 주문을 다 받아놨어요. 예.
더 늘리지 않으면 뭐 만들 수도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죠? 이익 가시성이 되게 높죠.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70조에서 80조, 하이닉스도 아마 70조에서 80조, 어떤 그 증권사는 100조도 보더라고요. 내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을.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PER 10배 곱하면 시총 1000조 가야 돼요. 지금 시총 400조. 근데 여러분이 믿으시겠어요? 내년에 100조?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근데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100만 원 목표 주가 뭐 100만 원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 말씀은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하게 대응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의 뇌가 저 왼쪽에 뭐냐면, 여러분 혹시 해마라고 아세요? 해마가 우리 뇌에 2개 있대요. 2개 있는데 저 인간의 뇌가, 여러분이 오늘 저를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오늘 보시고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저기 오늘 말 잘하네. 저 사람대로 한번 투자해볼까? 아니면 저 사람 사기치나 지금?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들이 다 달라요. 밤에 이제 잠을 자잖아요. 해마가 이걸 저장해내요, 저를. 그래서 이제 우연히 길을 가시다가 저를 딱 보시게 되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게 해마의 역할이에요. 잊어 있다가 이제 갑자기 기억을 꺼내는 거죠. 근데 HBM은 그게 없어요. 기존의 지금 반도체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옆에 HBM 메모리가 들어가죠. 하이닉스가 만드는. 얘는 그냥 그때 순간순간에 그 고용량의 데이터만 처리를 해줘요. 옛날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답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라는 사람이 그 오픈 AI 이제 공동 창업자거든요. 이분이 했던 얘기가 결국엔 이 메모리를 계층화해야 된대요. 우리 인간처럼, 해마처럼.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저기 클라이언트는 지금 뭐 하고 있죠? 작업하고 있죠. 이분이 나한테 뭔가 요청을 하면 내가 작업을 해서 빨리빨리. 노트북이 HBM이고요. 저 책상 위에 책들 있죠. 예, 저 책들이 뭐냐면 D램.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책들이 SSD, 낸드, 장기기요. 이 세 개로 계층을 해놓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노트북을 통해서 빨리 제공도 하지만 D램을 통해서도, 예, 그리고 좀 필요하면 저기 책장에서 꺼내서. 근데 기존의 반도체는 이걸 못했던 거야. 이렇게 계층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범용 반도체도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미래에셋증권의 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제가 한번 각색해 봤는데, 연산군 아시죠? 예, 그래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연산군의 시대가 끝나고 메모리 시대가 왔대요. 왕자를 넘겨줘야 된다. 연산군이 뭐죠? GPU예요, GPU. 연산하는. 예. 여기서 메모리로 왕자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괜찮아요.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요. 그냥 메모리는 좋아요. 예. 그 구조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삼성전자나, 이게 제가 삼성전자를 다른 거보다 좀 괜찮게 보는 게, 저거 분기 매출이 80조 원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거의. 저 넘겨버렸어요, 저 그래프. 저건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할인받은 이유가 매출이 못 넘어가요. 지난 10년간 매출 정체, 저걸 점프시켰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4분기 실적 발표하거든요. 그때도 봐보세요. 매출 80조 넘는지. 100조도 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가능할 거로 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럼 밸류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왼쪽에도 나와 있지만 다 완판. 예, 그래서 삼성전자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소부장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소부장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근데 뭐 소부장 관련된 ETF도 워낙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 기업들을, 워낙 지금 반도체도 막 급등했다 급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KC도 좀 괜찮게 봐요. 왜냐하면 반도체 지주회사예요. 주가도 저평가돼 있지만 이 회사가 범용 반도체 관련 기업이거든요. 자회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사주를 한 17%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하면 여기도 소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한번 이 기업도 좀 알려지지 않은 기업인데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도 내년에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성이 이 수주 받은 거 아시죠? 지금 보면 테슬라, 애플, IBM, 엔비디아.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거는 내년 2월에 갤럭시 S26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삼성이 만든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할 겁니다. 원래 퀄컴 거 쓰는데 퀄컴은 울트라 모델, 그 밑에 모델에 아마 그 엑시노스 들어갈 것 같아요. 저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최고 문제가 발열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폴더블 폰에 들어간 거 보니까 발열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갤럭시 저 스마트폰에 저게 탑재돼서 문제가 없으면 이거 이제 파운드리 잘 되는 거죠. 수율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테슬라 칩, 애플 칩,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않은 무기죠. 파운드리 시대가 열리는데 언제까지 TSMC에만 맡기겠어요. 안보 문제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만이에요. 이 TSMC에 너무 의존하는 게. 그래서 그 파트너로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선택이 됐고, 이제 남은 숙제는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게 남았는데 그거 첫 번째 시험대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꼭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이 세 분이 만나가지고 이슈가 너무 컸죠. 예, 도원의 결의를 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분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 GPU 26만 장 이제 구매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 뭐 구글이냐 엔비디아냐 뭐 논쟁은 많지만 범용 GPU는 엔비디아가 만드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구글의 TPU 쓸 수는 없어요. 예, 범용성이 아직 그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GPU는 앞으로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은 26만 장을 받아서 AI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주목하는 기업이 현대차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정의선 회장도 들어가 있지만 엔비디아가 노키아 지분을 인수했죠. 그 목적은 자율주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AI 랜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기지국이죠. 예, 기지국인데 저게 슈퍼컴퓨터예요. 예, 컴퓨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랑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사고 나지 말라. 예, 너 이렇게 해라. 자동차가 물어봐요. 여러분이 챗 GPT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즉각 답변을 해주는 거죠. 데이터 센터로 왔다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동차는 사고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회사를 인수를 했고, 노키아를. 그 목적은 이제 피지컬 AI를 대비하는 거죠. 피지컬 AI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 로봇이죠. 요 양축입니다. 이 두 개를 테슬라 말고 중국 테슬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는 현대차밖에 없어요. 준비하고 있는 회사. 그래서 이 젠슨왕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파트너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림이 되게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압도적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우리나라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제가 유튜브 어제 한번 봤는데 그냥 이거는 넘사벽이던데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비싸지만 비싼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현대차도 반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저기 보시면 PER이 지금 5배죠. 5배고 저기 테슬라가 200배거든요.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좁힐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엔비디아의 손을 잡으면 절로 가겠죠. 테슬라 진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업들 한번 봐보세요. 저 중에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 손잡고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현대차 말고는. 그래서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일 뜨거운 기업이 삼성전자도 아니고 삼성전기예요. 엄청 뜨겁죠. 이유가 있어요. 이 MLCC 때문에 그래요. MLCC가 지금 여러분 찍고 있는 그 스마트폰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좁쌀 같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스마트폰 말고 AI 데이터 센터에 MLCC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 단가도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가 삼성전기랑 무라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중국이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냥 스마트폰, 자동차 이렇게 약간 단가 싼 것들 있죠.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삼성전기랑 무라타는 데이터 센터에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 같고, 지금 가동률이 99%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급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삼성전기가 좀 재평가 받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 오른쪽에 아까 제가 MLCC 말씀드렸지만 이 오른쪽은 저게 플립칩 BGA인데, 플립칩 BGA는 맨 오른쪽에 보면 구글 TPU 보이시죠? 저 밑에 있는 게 이건 모형이에요. 그냥 AI가 그려준 건데 테슬라의 AI6 칩, 요거를 삼성이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파운드리로. 근데 저 끝에 보면 녹색 기판이 있잖아요. 저 기판에 꽂아야 되거든요. 저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바로 대덕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이에요. 요 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할 텐데, 아무래도 구글하고 저기 이 테슬라는 삼성전기가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립칩 BGA 기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삼성전기도
계속 한번 주도주로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 센터를 저 울산에 실제 지금 짓고 있고요. 짓고 있고, 저기 호남 쪽에 지금 아마 오픈 AI랑 SK가 MOU를 맺었어요. 데이터 센터 짓기로 하고, 인천 쪽에 아마존이 또 짓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까요? 바로 인프라, 전선, 그죠? SMR.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형 원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는 하겠다는 생각이에요. SMR. 내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증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SMR, 그 다음에 발전소, ESS 여기 제공하는 회사들, 비상발전기, 그 다음에 HVDC가 전선, 고전압, 직류송전.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저는 좀 밸류체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주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을 몇 개만 좀 이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2차 전지를 저는 요즘에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저 밑에를 한번 봐보세요. 저 그래프 보면 아주 요동을 치죠.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전압이 올라가요. 2027년부터 이건 젠슨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렇게 올라가면 저 전류가 보이세요? 뭐 너무 불안정하죠. 저러면 GPU가 이게 뻥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못 써요. 저걸 저렇게 녹색으로 잡아줘야 돼요. 평탄화. 저걸 해주는 게 ESS예요. ESS가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요리할 때 불 조절 못하거나 불이 너무 약하면 요리가 안 되죠. 조절해 줘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게 ESS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AI랑 다 연결돼 있어요. 배터리를 그냥 너무 전기처럼만 볼 필요는 없어요. 단 ESS를 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벌어지겠죠. 예,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27년부터 이 시장이 열리고요. 거기에 본격적으로 ESS가 침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잘 보시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일 주목할 만한 기업 중에 하나가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은 실제 이걸 만들거든요. 예, 실제 만들고 있고, 어제도 공시가 하나 뜨긴 떴는데, 이 회사가 이제 플루언스라는 미국의 ESS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납품을 해요. 실제. 근데 이번에 이 회사가 어저께인가 실적 발표했어요. 여기 CEO가 내년 매출 전망의 85% 이미 다 확보를 해놨대요. 수주를. 그럼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서진에 맡겨요. 외주 생산을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공급을 할 것 같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삼성 SDI도 직접 이 사업을 해요. 배터리만 하는 게 아니라 ESS를 직접 만듭니다. 그거 해주는 회사가 또 서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미국의 이 플루언스, 이걸로 이제 수혜를 받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스페이스X에도 또 공급도 해요. 알루미늄 저 부품을 공급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가 원전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죠. 당연히 그쪽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우진도 제가 요즘에 좀 분석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진 요새 좀 오르긴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협력사예요. 뭐냐면 저기 요 그림 보시면 저게 논해 계측기라고 하는데 핵분열이 얼마나 되는지 계측해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저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공급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년 1분기에 SMR 전용 공장 이제 착공 들어가거든요.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저 중간에 보시면 수주 잔고가 엄청 늘었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숫자도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은 아직 원전에서는 엄청난 뭔가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우진 같은 경우는 실제 숫자가 나와요. 예,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회사가 요 GNC 에너지 비상발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 갑자기 정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젤을 연료로 해가지고 비상발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1등 기업이고, 네이버, SK, 아마존 데이터 센터 이미 다 수주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비슷한 기업으로 이제 미국의 제네라 홀딩스랑 커민스란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기업에 관심 있으면 저 밑에 두 기업도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이끌 거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이오 볼 때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많이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 제약사들은 생각보다 못 갔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좀 보자. 요새 SK 바이오팜이 제일 많이 올랐죠. 올랐지만 여전히 삼성바이오, 그 다음에 유한양행, 녹십자, HK 이노의, 한미약품, 뭐 셀트리온까지
여전히 모멘텀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제가 요 기업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좀 이 중에 제일 못 가는 회사가 유한양행이에요. 그죠? 유한양행도 아마 한미약품 먼저 하고 유한양행 할게요. 한미약품은 일단 저는 주가는 좀 올랐는데 비만 치료제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죠. 앞서 있고 일라이렐리가 지금 시장을 평정하고 있거든요. 노보노가 좀 밀리고 있는데 우리 한국형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마 27년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은 거의 끝났고 얼마 전에 데이터 나왔죠. 데이터 나왔는데 위고비보다 효능은 똑같은데 이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고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7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마혼자로 아니더라도 한미약품에 비만 치료제 이제 처방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올 것 같고, 한 가지 또 좋은 점은 한미약품이 비만 치료제 최대 단점이 근육이 빠져요. 그죠?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제지방이라 그러죠. 제지방은 빠지면 안 돼요.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작용하는 메커니즘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임상을 이제 들어간대요. 그래서 요걸 UCN2라고 하는데 요 후보 물질 가지고 앞으로 임상을 해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에 넣어주면 많은 분들이 이거 선택해 버리겠죠. 이걸 가지고 일라이릴리에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기술을 몇 조 원 주고, 그죠? 근데 이거는 몇 년 후의 문제니까 아직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멘텀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많은 분들이 유한양행도 많이들 보고 계신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유한양행이 요건 이제 제미나이가 한번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 작년에 FDA 승인 받았죠.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 아시죠? 렉나자랑 얀산의 아미반타맙이라고 있어요.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 좋아서 승인을 받았는데 너무 막강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너무 잘해요. 이게 연간 매출이 9.5조 나옵니다. 요 시장이 엄청 커요. 요게 1등인데 이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유한양이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압도적이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한양이 지금 내놨지만 그 생각보다 매출이 엄청 폭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반격을 시작할 걸로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그리소가 전체 생존 기간이 한 47.6개월 된대요. 그러니까 암 환자한테 이렇게 이걸 투여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간값이 47.6개월 생존하고 사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유한양행 거는 아직도 임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늦게 나올수록 되게 유리합니다. 늦게 나올수록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빨리 좀 데이터 나오면 안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늦게 나올수록 효능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타그리스로 이겨버릴 수가 있겠죠. 그 타그리스의 단점이 내성이 좀 생긴대요. 원래 타그리소가 내성을 잡아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기존 치료제 그래서 이겼는데 내성은 뭐냐면 약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약이 안 들 때가 있죠. 그게 내성이거든요. 근데 타그리소도 내성이 좀 생긴대요. 근데 요 유한양행 거는 그걸 또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게임 체인저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 NCCN이라는 곳에 가이드라인 여기에 등재가 되면 1차 치료제로 등재돼 가지고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던 데이터인데 왼쪽이 저게 이제 이 타그리소가 실제로 저 이 등재가 됐을 때 저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매출이 점프를 합니다. 처방이.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승인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티니까 아미반타마 요것도 아마 지금 앞으로 1차 치료제로 미국에서 처방을 많이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최근에 주가는 좀 답답하지만 이런 좀 큰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도 있고 많은데 제가 굳이 왜 DY 파워를 갖고 왔냐면 뭐 꼭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고요. 그 우크라이나 종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는 반드시 종전을 시킬 것 같아요.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서로 안 맞아요 지금 조건이.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러면 이제 굴삭기 회사들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굴삭기에 들어가는 저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도 일단 상대적으로 PBR이 0.46배밖에 안 되니까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부터 비롯해가지고 이 굴착기 업체들은 한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정말 많이 들어오죠. 예, 한국에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2천만 명 올 것 같고, 역대 최대가 1,750만 명 왔어요. 근데 아마 2천만 명은 이제 넘어가지 않겠냐. 여기다 한일령까지 때려가지고 중국인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호텔이에요. 호텔은 너무 공급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호텔주들이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한일령 나와가지고 갑자기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일령이 이게 일시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뭐 적어드렸지만 뭐 DL이나 서부 T&D, JS 코퍼레이션. 근데 호텔 신라는 사실은 면세점이니까 신라 호텔이 있지만 이 호텔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좀 영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DL, 서부 T&D, JS 코퍼레이션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호텔 쪽에선 좀 괜찮다. 뭐 여기 카지노도 있겠죠. 뭐 롯데관광개발도 앞으로도 좀 좋은 그림들이 예상되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신세계. 신세계가 되게 좀 이게 노잼 기업이잖아요.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백화점. 예,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일본 관광 금지령을 내렸고, 지금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이 중국에 맞서니까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갔어요. 중국이 계속 아마 맞짱 뜨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계속 이어져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도쿄 안 가고 이제 서울 오겠죠. 예. 근데 옛날에는 면세점 갔잖아요. 지금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보다 이 자유 관광을 많이 와요. 개별 여행. 그래서 면세점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저 여의도 더현대를 가요. 강남에 신세계 백화점 갑니다. 그 다음에 성수동 가죠. 홍대 가죠.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올리브영이 좋은 거고 백화점이 좋은 거죠. 근데 이 신세계가 저기 강남에 센트럴시티 아시죠? 그거 지분 60% 갖고 있어요. 거기가 알짜죠. 알짜고 고속터미널 인근에 1.8만 평 부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부동산 가치도 엄청나죠. 부동산 가치에다가 메리어트 호텔도 갖고 있어요. 예. 아까 제가 호텔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우리가 뭐 현대백화점도 좋지만 한번 좀 제가 봤을 땐 신세계도 좀 이런 관점에서 좀 숨겨진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못 올랐던 기업 중에서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 저는 화장품도 여전히 좋게 봐요. 근데 요새 어쨌든 주가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수급도 빠지고. 근데 그 중에서는 펌텍코리아 화장품 용기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회사의 장점은 저 그림에도 나와 있는데, 저 왼쪽이 프리몰드고 오른쪽이 커스텀 몰드인 게, 커스텀 몰드는 예를 들면 LG생활건강이 요청을 해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근데 왼쪽은 뭐냐면 펌텍코리아가 미리 다 찍어놔요. 우리 이런 틀들이 있다. 그러면 인디 브랜드가 와서요 보고 골라서 사갑니다. 여기다 만들어주세요. 인디 브랜드도 편하죠. 맞춤형 하면 비싸거든요.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브랜드 입혀가지고 내놓으면 돼요.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죠. 이 프리몰드를 되게 잘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기 시장도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인디 브랜드 시장 커질 때 펌텍코리아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좀 다행히 엔터주가 좀 오르는데 아마 어제까지 엔터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안 좋아요. 3분기 실적이 예상 이하였고, 근데 내년은 저는 기대합니다. 근데 내년에 저는 모든 엔터주가 다 좋다 이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하이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일단 당연히 BTS 돌아오죠. 이제 뉴진스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BTS 컴백할 때 콘서트를 얼마 할지 모르지만 예상은 65회 정도 공연을 할 거래요. 그래서 그냥 평균 티켓 가격 19만 원 가정해서 회당 5만 명 계산하니까 6,175억 원 나오더라고요, 매출이. 아마 그 정도 매출이 생길 수도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2년간 콘서트 해가지고 얼마 벌었냐면 3조 벌었어요. 2년 동안. 예,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어쨌든 BTS도 그에 못지않은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여기도 혹시 아미분들 혹시 계시죠? 예, 내년에 아마 기다리실 것 같은데 보복 콘서트 수요가 열리겠죠.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가 캐츠아이. 캐츠아이가 이번에 그 정말 역대급 신인으로 미국 빌보드에서도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이브가 성공하는 시스템은, 다른 회사들은 저 박진영 씨 밑에 다 있는 거죠, 사업부가. 예를 들면 JYP는. 근데 하이브는 다 독립된 법인이에요, 하나가. 법인에서 뉴진스 나오고 법인에서 캐츠아이 나오고 그냥 다른 회사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어떤 기획사보다 지금 신인 발굴을 되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를 내년에 좀 가장 엔터 쪽에선 주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얘기를 아까 제가 해드렸지만 전기차는 아직은 팔리기 어렵잖아요. 미국에서 뭐 어쩔 수 없죠.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제가 요즘에 보고서들 보면 종합적으로 내년도의 그림은 하이브리드카예요. 현대차가 여기에 승부를 엄청 걸 겁니다. 힘을 실어서. 그래서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가 코리아 FT죠. 네, 그래서 캐니스터라고 하는데 요 부품을 하고, 내년에 저 기아의 텔룰라이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코리아 FT도 한번 좀 이제 내년에 하이브리드카가 좀 주목을 받는다면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프레시웨이도 아까 제가 서두에 짜장면 얘기해드렸잖아요. 물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구내 식당이 잘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는 건 음식료 업종들이 되게 왕따 당하고 있어요. 완전히 가지도 않고 있어요. 제일제당 저 바닥에 지금 처박혀 있죠. 너무 안 좋은데, 근데 그런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직장인분들도 많으실 텐데 구내 식당 많이들 이용하시죠.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런 산업 자체가 앞으로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이번에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을 내버렸어요. 숫자도 좋고, 근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섹터 자체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저는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것 좀 계속 고민을 해보세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최고 세율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25%로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세 번째 혁명이 올 가능성이 높다. 90년대 초반에 저퍼혁명, 2000년 IT 버블 터지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 혁명, 그때 태광산업과 롯데칠성이 15배씩 올랐어요. 이 자본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세 번째가 우리나라 주주자본주의. 이제 마지막 그 자사주 소각, 배당 분리과세 요게 되면 완전히 저는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요 모멘텀으로도 우리 한국은 저는 되게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거는 고배당주, 항상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 막 투자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연중 고배당주들도 잘 보시면 좋겠고, 300조 정도 돼요. 연간에 이제 배당, 그러니까 이 내가 이자 소득으로 은행 이자로 한 이렇게 2천만 원 이상 받으시면 종합소득과세 들어가서 49.5를 떼고 받으세요. 최대 세율로. 근데 그분들이 한 300조 정도 되나 봐요. 갖고 있는 돈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은행을 투자하시거나 현대차를 투자하면 그 세금이 49.5에서 25로 줄어들거든요. 반토막을 내버려요. 그럼 예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한 33만 명 된대요. 근데 그분들 갖고 있는 돈이 300조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주식적으로 배당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제가 그냥 뽑아본 건데 배당 수익률 높은 기업들도 주도주가 저는 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막 더 핫한 것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오른 거를 제가 가져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년에 좋은데 좀 상대적으로 좀 부담 없거나 괜찮은 기업들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변화입니다. 변화가 내년에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AI 지출은 계속 늘어나요. 이거는 여기서 지면 끝이에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는 거 그 부분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10년 전에 일본이 어땠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예. 그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의 생각, 이 지도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증시가 바뀌죠.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 생각은 주식 부양이에요. 어쨌든 그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을 만들려고 할 것 같고, 요 마중물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우상향하는 그림이니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12월까지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럴 때 주식 뭐 투자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좀 잘 늘려가시면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내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강연해주신 염승환 이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미나실 두 번째 강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강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